석유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데 물 가격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밸브 하나만으로 7천만 명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얘기냐고요? 아니요, 이건 영화가 아닙니다. 미사일이나 탱크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수도꼭지를 잠그듯이 밸브를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단 72시간 안에 강 하류에 있는 수천만 명의 식수와 농업용수가 완전히 끊겨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석유보다 어쩌면 핵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린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이건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튀르키예와 그 하류에 있는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가 직면한 아주 차가운 현실이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발밑에는 전 세계가 탐내는 석유가 넘쳐 흐르는 나라들이 정작 목을 축일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이렇게 애를 태우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왜 이런 믿기 힘든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그 배경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네, 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총 6가지 흐름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물이 어떻게 석유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 참혹한 현실부터 들여다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낸 50년에 걸친 거대한 계획, 그 설계도를 펼쳐볼 겁니다. 그리고 결국 물 한 방울 때문에 주권을 맞바꿀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협정의 내막까지. 나아가 이 강이 마주한 4가지 미래 시나리오와 이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팽팽한 시각 차이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왜 21세기에 새로운 글로벌 전쟁터가 되고 있는지 그 거시적인 의미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석유보다 강력한 무기, 바로 물 부족이 불러온 인간의 비극입니다. 사실 이런 국제 분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지도나 통계, 정치적인 수사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진짜 무게를 느끼려면요, 잠시 그런 것들에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대신에 이 문제 때문에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바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농장이 이렇게 죽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한 문장에 얼마나 많은 절망과 슬픔이 담겨 있을까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라크 중부에서 대대로 과수원에 일구어온 농부 아흐드 알자시암 씨입니다. 그의 가족에게 유프라테스 강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생명 그 자체였고 가문의 역사였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생명의 젖줄이었던 강물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그루의 나무들은 속수무책으로 말라 비틀어졌고 평생을 바쳐 일군 풍요로운 과수원은 그의 눈앞에서 죽음의 땅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참담한 광경을 매일 지켜보던 그의 아버지는요, 결국 그 상심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농장이 죽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결국 그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그 땅을 버리고 도시로 나와 작은 건축 자재 가게를 열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알자시암 씨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한때는 정말 탐스러운 오렌지가 열리는 농장을 자랑스러워했던 후삼 리 씨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물을 댈 방법이 없어서 결국 평생을 바친 농장을 헐값에 넘기고 지금은 도시에서 택시 운전을 하며 생계를 잇고 있죠. 국제이주기고 IOM의 보고서를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알자시암 씨나 후삼 리 씨처럼 기후와 환경 문제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이 무려 16만 8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16만 8천 개의 가정이 무너지고 16만 8천 개의 꿈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수십만 명의 농부들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0년의 거대한 설계. 대체 튀르키예는 어떻게 이 2개의 거대한 강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비극이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놀랍게도 이건 어느 날 갑자기 닥친 가뭄 같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무려 반세기에 걸쳐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고 한 단계 한 단계 착실하게 실행된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던 거죠. 이제 그 거대한 계획이 처음 시작됐던 시점으로 시간을 함께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시작은 1970년대였어요.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 개발을 명분으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줄기에 무려 22개의 댐을 짓겠다는 GAP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990년 튀르키예는 아주 의미심장한 행동을 합니다. 유프라테스 강 물줄기를 한 달 동안 완전히 막아버린 거죠. 이건 하류 국가인 시리아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2년 뒤인 1992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데미렐은 그들의 석유는 그들의 것이고 우리의 물은 우리의 것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물을 국가의 주권 자원으로 규정하고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일리스 댐이 완공되면서 튀르키예는 티그리스 강까지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반세기에 걸친 이 거대한 설계도가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네,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상황을 수자원 패권, 영어로는 하이그로 헤게몬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물을 지배하는 자가 그 지역에 패권을 준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그냥 상류에 있다고 댐 몇 개 지었다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개념이 성립하려면 아주 단단한 세 개의 기둥이 필요해요. 첫째, 보시는 것처럼 댐이나 저수지 같은 시설을 통해서 물의 흐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물리적인 통제권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 하류 국가들이 감히 저항하거나 대항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 즉 힘의 불균형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모든 불공정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국제적인 법이나 규제가 없어야 합니다. 튀르키예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자 이라크와 시리아를 깊은 절망에 빠뜨리는 이유입니다. 마치 운동 경기를 하는데 한쪽 팀에만 유리한 규칙이 적용되고 심판은 아예 없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이 세 나라 사이에는 강물을 어떻게 나눴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조약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987년에 튀르키예가 시리아에게 초당 얼마의 물을 흘려보내주겠다고 한 약속이 있긴 하지만 그건 그냥 신서협정 같은 거지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 강 상류에서 수도꼭지를 완전히 틀어진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굳이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조약을 맺어서 스스로의 손발을 묶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하류 국가들은 하소연할 곳도 기댈 법도 없는 그야말로 법의 공백 상태에 완전히 갇혀버린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물 한 방울과 맞바꾼 주권. 50년에 걸친 이 거대한 계획은 마침내 2025년 역사적인 한 협정으로 그 정점을 찍게 됩니다. 바로 석유물 협정이죠. 하지만 이 협정을 둘러싼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 부족이라는 현실 앞에서 양국이 상생을 위해 내린 최선의 결단이라고 말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라크가 당장의 물 한 방울을 얻기 위해 국가의 주권 그 자체를 팔아넘긴 21세기판 을사늑약이라고까지 혹평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이라크가 왜 그런 굴욕적인 거래라고 비판받는 협정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그래프를 보면 그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보세요. 불과 한 세대 전인 1974년만 해도 연간 800억 입방미터에 가까운 물이 이라크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그 양이 300억 입방미터로 60% 이상이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미래 예측입니다.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인류 최초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탄생시켰던 이 위대한 강이 2040년,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끝나기도 전에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인 거죠. 협정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라크의 그 절박함이 어떻게 거래 조건에 반영되었는지 더욱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라크가 주는 건 아주 확실합니다. 자국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석유를 튀르키예에 안정적으로 판매하겠다고 보장하고요. 심지어는 이라크 영토 안에 있는 댐들의 관리 운영권까지 5년 동안 튀르키예 기업에 넘겨줍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튀르키예가 주는 건 안타깝게도 보장되지 않은 물 방류 약속뿐입니다. 이건 결국 이라크가 자기 돈 내고 자기 물을 사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심지어 그 돈으로 튀르키예 기업들이 이라크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구조입니다. 생명줄과도 같은 수도꼭지를 통째로 남의 손에 맡겨버린 아주 기이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거래 뒤에는요, 더 복잡하고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 게임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인 튀르키예에게 러시아산 석유를 사지 말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죠.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튀르키예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때 튀르키예에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라크의 석유였습니다. 품질도 러시아산과 거의 비슷해서 대체하기에 완벽했거든요. 결국 튀르키예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에너지 갈등이라는 국제 정세를 교묘하게 활용한 겁니다. 물을 지렛대로 삼아서 이라크로부터 안정적인 석유 공급을 약속받고 동시에 중동 지역 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는 그야말로 2마리, 아니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기가 막힌 신의 한 수를 둔 셈입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한강이 마주한 4개의 미래. 그렇다면 이렇게 전례 없는 물을 둘러싼 거대한 권력 게임은 과연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이 지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크게 4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서 제시합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파국적인 상황부터 아주 희망적인 극적인 타협까지 가능한 모든 미래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4가지 미래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라크가 물과 경제 모두에서 튀르키예에 완전히 예속되는 종속 시나리오. 둘째는 기적적으로 양측이 타협해서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맺게 되는 협력 시나리오. 셋째는 결국 강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자체가 붕괴하는 생태 재앙 시나리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이라크에서 민족주의 성향의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 협정을 파기하고 튀르키예와 군사적 충돌까지 불사하는 분쟁 재점화 시나리오입니다. 하나하나 다 가능성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지목하는 건 바로 첫 번째 종속 시나리오입니다. 이라크가 튀르키예의 수자원 속국, 즉 하이드로베살 스테이트가 되는 미래 말이죠. 만약에 3번째 시나리오, 생태 재앙이 현실이 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사실 그 끔찍한 미래의 모습을 이미 구소련의 아라레 사례에서 똑똑히 본 적이 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호수였던 아라레는 상류에서 목화 재배를 위해 무분별하게 강물의 흐름을 바꾸면서 불과 수십 년 만에 호수 면적의 90%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풍요로웠던 어장은 배들의 무덤이 되었고 소금기 가득한 모래먼지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재앙이 되었죠. 상류의 이기적인 개발 프로젝트 하나가 하류의 생태계와 그곳에 기대어 살던 공동체를 어떻게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교훈입니다. 더 두려운 사실은요, 지금 메소포타미아 습지가 말라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아랄해 비극의 초기 단계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5번째 이야기, 양측의 시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강하류 국가인 이라크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이라크 농부들의 눈물, 그리고 주권을 잃어버린 절망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지만 어떤 문제든 공정하게 이해하려면 동전의 양면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튀르키예는 정말 이기적이고 악랄한 물의 폭군이기만 한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도 한번 차분히 들어보겠습니다. 튀르키예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물 권리에 대해서 이 강들이 국경을 넘기 전까지는 명백히 자국의 영토를 흐르는 자국의 자원이라는 겁니다. 공유 하천이 아니라 국경 통과 하천이라는 거죠. 둘째, 이라크의 물 부족 문제의 원인은 자신들의 댐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간 방치된 이라크 내부의 낡고 비효율적인 관계시설과 고질적인 부패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이라크의 물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보고도 많습니다. 셋째, 자신들이 지은 댐이 사실은 하류 국가들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갑작스러운 홍수를 막아주고 건기에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조절 기능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2025년 협정은 주권을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라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물 관리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해주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합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글로벌 전쟁터.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핵심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 분쟁이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20세기가 검은 황금, 석유를 둘러싼 전쟁의 시대였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푸른 황금, 물에 대한 통제력이 그 어떤 것보다 더 결정적인 힘이 되는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축소판이자 미래의 예고편이라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2025년 협정이 만들어낸 이의 구조는 한번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오기 힘든 아주 강력한 종속의 순환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단계별로 따라가 보시죠. 1단계, 이라크는 당장 물이 필요하니까 티르키예에 석유를 팝니다. 2단계, 이라크가 석유를 팔아서 번 돈은 티르키예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3단계, 티르키예 기업들은 바로 그 기금의 돈을 가지고 이라크에 들어와서 댐이나 수로 같은 핵심 인프라를 건설하고 직접 관리합니다. 그럼 마지막 4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라크는 물을 얻기 위해서도 튀르키예에 의존해야 하고 자국의 핵심 인프라를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도 튀르키예 기업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석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자신의 목을 더욱 단단히 조이는 완벽한 경제적 종속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이야기는 결코 중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젖줄, 나일강에서는 상류에 있는 에티오피아가 그랜드 르네상스 댐이라는 거대한 댐을 짓자 하류의 이집트는 우리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젖줄인 메콩강에서는 상류를 장악한 중국이 수많은 댐을 건설하면서 하류에 있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같은 동남아 국가들의 생명줄을 쥐고 흔들고 있죠. 이처럼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상류 국가들이 물을 권력이자 무기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물은 21세기 국제정치 무대에서 가장 뜨겁고 새로운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아주 무겁고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이 이라크의 지도자라면 이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딜레마 앞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국가의 자존심과 미래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과 농부들이 목말라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원칙을 고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의 생존을 위해 미래 세대에게 빚을 지우는 굴욕적인 거래라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